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제에게 박탈당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당일 17일 오전 이토 히로부미는 궁궐 주변에 군 병력을 배치해두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 조인을 며칠 전부터 계속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계속 거부하니 17일 오전 이토 히로부미는 군 병력을 배치해두고 협박하겠다는 마지막 수를 던진 거죠. 그럼에도 고종은 병을 핑계로 이토 히로부미를 만날 수 없다며 아련조차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종은 병을 핑계대며 강요 어전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미루자고 시간을 끌었죠. 화가 난 이토 히로부미는 궁궐 내부에도 일본군을 배치하여 강제적으로 덕수궁 중명전에서 강요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제국 강요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하루 종일 대한제국 강요 대신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였으나 전부 반대를 하거나 말을 아끼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이완용을 시작으로 흔히 을사오적이라 불리는 5명의 친일파들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제에 맡기겠다는 조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가 강요 회의의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이 사실인지 고종 황제를 직접 뵙고 확인해보겠다는 대신들을 그 자리에서 체포해버렸습니다. 을사오적 가운데 하필 오늘날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외부대신 박재순이 있었고, 박재순은 외부대신 자격으로 을사늑약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제군주제인 대한제국에선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외부대신의 서명과 황제의 국세가 모두 찍혀야 합니다. 을사늑약은 고종 황제를 배제하고 체결한 조약이었기에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외부대신 박재순의 서명만 있을 뿐 고종 황제의 국세는 찍혀있질 않았습니다. 즉 을사늑약은 반쪽짜리 조약이었으며 국제법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토 히로부미, 하야시 공사, 그리고 을사오적 친일파들의 강행으로 을사늑약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반응이 애매모호했는데요. 끝까지 을사늑약 체결을 반대했던 고종 황제였지만 고종 황제에게 을사오적들을 처벌하라는 대신들의 의견이 빗발치자 고종 황제는 대체로 경은 노숙한 사람으로서 나라일을 우려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지성을 가지고 물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또한 그 일에 어찌 헤아릴 점이 없겠는가, 경은 이해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라 라며 을사오적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 중엔 을사오적을 벌하지 않으면 사직하겠다고 강수를 두는 대신들도 많았지만 고종 황제는 헤아릴 점이 없는 건 아니다, 번거롭게 사임하지 말아라 라며 그들을 달랠 뿐이었습니다. 민영환, 이한흥, 홍만식, 이상철, 김봉학, 송병성 등은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규탄하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에 맞서고자 전국적으로 을사의병이라는 의병들이 걸기하였습니다. 그간 을사오적을 보호해주던 고종 황제는 의병장 중 한 명이었던 최익현에게 군자금을 보내주기도 하였으며 일본 모르게 전국의 양반들에게 의병으로 참가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는 수동적으로만 있지 않기로 합니다. 고종 황제도 마냥 의병들에게 기대기보다는 자기도 할 수 있는 선에선 을사늑약을 무효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마 고종 황제가 을사오적들을 보호한 건 처벌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며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세계는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이 펼쳐지는 시대였죠. 제국주의의 열강들은 약소민족을 수탈하고 자기들끼리 더 좋고 많은 식민지들을 얻기 위해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경쟁했습니다. 이 와중에 네덜란드는 철저하게 중립을 표방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식민지 인도네시아로만 만족하며 다른 열강들과 식민지 지배권을 두고 경쟁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웬만하면 네덜란드를 굳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내에서 열강들의 싸움이 잦아지고 전쟁과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악화되자 러시아 주도로 중립국이었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합니다. 이 회의가 만국평화회의입니다.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2개국이 참가해 1차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1907년 이번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도로 헤이그에서 다시 한번 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립니다. 1899년 1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곤 고종 황제도 이런 국제적 회의에 참가해서 사절단들을 파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여러 외교적 노력으로 참가 자격을 얻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어 자격을 얻었어도 이젠 특사단을 파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제에게 빼앗기고 만 것이죠. 하지만 을사늑약 체결 전까지 참가 자격을 얻었던 대한제국이었기에 고종 황제는 일본 모르게 특사단을 파견해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여 을사늑약은 황제의 국세가 찍히지 않은 조약이기에 조약 자체가 무효임을 국제적으로 동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보낼 밀사대를 모읍니다.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 전까지 대한제국이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가장 노력했던 이용익을 헤이그에 밀서로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907년 그 해에 하필 이용익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객사 혹은 암살되어 버렸죠. 이에 고종 황제는 누구를 보내야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서울 남대문 근처 감리교회 상동교회라고 민족운동가들의 집회 장소와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는 이회영 형제들, 김구,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이동영 등이 있었죠. 이 상동교회 민족운동가들은 고종 황제에게 헤이그에 보낼 특사로 이상설, 이준, 이휘종 세 사람을 천거합니다. 이상설은 을사늑약 체결 후 자결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블라디보스토크와 북간도의 용정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설은 특히나 국제법에 통달했기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법에 의거해 따질 수 있었기에 정사로 발탁되었죠. 이준은 상동교회 멤버 출신으로 와세다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한제국에서 법관으로도 일한 경력이 있었고 또 워낙 근대 학문에 두루두루 능통했기에 부사로 발탁되었습니다. 마지막 이휘종은 통역관으로 참석했는데 이휘종은 이때 제러시아 대한제국 공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휘종은 러시아어뿐 아니라 7개 국어를 할 줄 알았다죠. 고종 황제는 세 사람을 밀서로 보내기로 하고 일제 모르게 극비리에 이준을 만나 밀서를 하달합니다. 1907년 4월 이준은 밀서를 받들고 부산으로 가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먼저 도착합니다. 1907년 5월 이준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간도 용정으로 가 이상설과 조우하였고 두 사람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는 1907년 6월 샹트페트르부르크에서 이휘종과 합류하였죠. 이휘종은 공사관에 근무하는 직원 제격으로 러시아 당국에 헤이그까지 갈 수 있도록 호의를 부탁했고 러시아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마침내 헤이그에 도착합니다. 새 밀사는 먼저 해외 각국 대표들을 개인적으로 따로 만났습니다만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대표들은 새 밀사에게 냉담했죠.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은 이미 2차 영일 동맹으로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화를 동의해 주었고 미국도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일본과 체결해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화를 묵인해 주었죠. 그것도 모르고 새 밀사는 서양의 대표단들을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러시아 측에선 처음에 대한제국의 새 밀사들을 도우려고 했으나 러시아 당국은 괜히 일본과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역시 새 밀사들에게 등을 돌렸죠. 그리고 일단 서양의 대표단들은 저 세 명이 과연 진짜 대한제국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특사단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기에 유화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일하게 네덜란드 대표단에서 일본을 규탄하며 새 밀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러시아 외무부 측에서 일본에게 현재 대한제국의 새 밀사가 헤이그에 와 있다는 정보를 흘려주었죠. 헤이그에 있던 일본 측 대표단과 일본의 공사관은 서양의 대표단들에게 현재 헤이그의 대한제국의 특사단이라고 도착한 세 사람은 고종 황제의 특사단이라고 사칭할 뿐이지 사실 특사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당시 회의의 의장이 러시아 대표단이었는데 러시아 제국 정부에서 의장에게 세 사람은 공식적인 특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장을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저지당합니다. 그렇다고 세 사람이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언론을 부추기기로 하죠. 대한제국의 호소문을 신문에 싣고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에 능통했던 이휘종은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인터뷰 때 찍었던 세 사람의 사진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헤이그 특사 3인의 사진이죠. 언론에서는 일본을 포함해 제국주의 국가들을 규탄했지만 각국 대표단들은 언론의 공격에도 꿈쩍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만국평화회의는 10월경 끝이 나버렸습니다. 하염없이 호텔에서 대기만 하고 있던 세 사람 중 이준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워낙 급작스러운 죽음이라 이준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분통해하던 이준이 스스로 내장을 꺼내 회의장에다가 자신의 내장을 집어던지며 자결했다고 퍼졌죠. 제가 네덜란드를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헤이그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곳을 가보기도 했고 이준 열사가 묻혔던 공동묘지를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준 열사의 묘에 가보니 유해는 해방 후 우리 한국으로 송환했고 공동묘지에는 상징적으로만 묘를 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이준 열사가 순국했던 호텔은 현재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설과 이휘종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밀사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범죄라며 일제는 이상설에게 사형을 이휘종에게 종신형을 선고해버려 둘은 본국으로 귀국할 수가 없었죠. 이상설은 다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했고 샹트페트르부르크로 돌아간 이휘종의 후일담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두 사람이 헤이그에서 각각 블라디보스토크와 샹트페트르부르크로 오기 전에 잠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고종의 친서를 마지막으로 전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고종 황제는 외교권에 박탈되었음에도 밀사를 파견했다는 이유로 일제에게 강제 폐위당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세 사람은 세 사람만의 숭고한 싸움을 한 것인데요. 헤이그 특사 사건과 관련하여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상설, 이준, 이휘종 세 사람 외에 자신이 헤이그로 파견되었던 진짜 밀사였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고종 황제의 친서에 찍힌 옥새가 실제 고종 황제의 옥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밝혀지진 않았으며 이상설, 이준, 이휘종은 속임수였고 진짜 밀서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존재하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어도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했었던 세 사람의 위대함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